비슷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 학원 저 두 번째 자리에서 첫 기술사 수업을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이제 기사를 이제 그때 기계기사 합격 발표하기 전에 대충 합격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나는 기술사라는 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기사라는 것만 넣어서 알고 기사 공부를 해서 기사를 따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술사라고 뭐 이제 인강으로 공부를 하는 인강에서 자꾸 기술사도 이제 뭐 하고 뭐 이제 그런 이야기 관리사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서 알았어요. 이제 기술사 관리사가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감히 기술사는 전혀 이제 생각지도 못하고 근데 관리사는 그 직장 경력 2년 있어야 되잖아요. 기사 따고 경력이 2년 있어야 돼서 2년 후에 관리사나 봐야 되겠다 하고 그 사이에 뭔가 좀 그냥 있기는 그러니까 기술사 학원에 가서 그냥 대충 들어보긴 하자. 그리고 이제 관리사 시험 자기 될 무렵에 관리사 공부를 하자라고 하고 왔는데 첫 수업에 윤정덕 기술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시는데 첫 수업에서 연소는 뭐 산소와 가연물 간의 산화하는 바람에 열과 빛을 내고 뭐 3요소는 가연물 뭐 산소 점화원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충 알아듣겠더라고요. 뭐는지 알아듣겠어. 그래서 이렇게 그냥 따라가면 되겠다. 근데 이제 이런 몇 명씩 한 두 그룹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스터디 하실 분들은 그 신청하셔가지고 하시라고 해서 저도 이제 한 조에 들어가서 그 다음 주부터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와서 그 전주에 이 주어진 이제 주제 같이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감리도 오래 막 하셨고 그러는데 같이 이야기해보니까 또 개찐 도찐이더라고요. 그분들이나 나랑 뭐 비슷하고 또 결정적으로 이제 그리고 옆에 맛자랑이라고 하는 오늘 저기 점심 먹었던데 가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누가 그래요. 저를 가르치면 제일 빨리 합격할 것 같아요. 나를 보면서 이 선생님이 그러면 에이 꼴찌는 안 하겠구나. 중간 이상은 하겠다. 그러면 계속 하면 되겠지. 뭐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12월 20일경에 시작은 했는데 하필이면 1월 한 10일경에 다리를 접질러 가지고 약간 금이 가서 깁스를 했어요. 깁스하고 한 2달 넘게 깁스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깁스하니까 뭐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부만 더 열심히 하고 마치 그때 깁스 풀 무렵에 저희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저 유일하게 학원 빠진 날이 그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한번 빠졌었거든요. 김호희 선생님 여행 가서 자주 빠지잖아요. 근데 그때도 다리 깁스해가지고 사위인데 사위가 여러 명 있는데 저는 그 아무 일도 안 하고 공부만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게 좀 많이 도와줬던 것 같고. 자, 하겠습니다. 이제 그 연소에서 가연물과 산소 점화원이 있는데 가연물로서는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목재죠. 흔한 게 목재. 그 다음에 현대 화재에 의미 있는 게 가연물로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합성수지, 고분자 물질. 이 방에도 목재와 고분자 물질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 방에 화재가 타는 것이 목재 아니면 합성수지, 그죠? 그래서 이제 가연물로는 목재, 특히 합성수지라고 하는 것은 합성수지는 합성은 뭐 이 화학적으로 합성된 게 수지는 나무 기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송진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송진 같은 모양이 사람들이 플라스틱이 이렇게 소개됐을 때, 예? 혹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닌가? 플라스틱이 소개됐을 때, 우리말로 이게
한자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할 때 떠올랐던 게 아마 그 소나무 그 송진 같은 게 떠올랐나 봐요. 그래서 고분자 물질 이제 수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합성 수지는 그 이게 고분자 말고 고분자 물질의 일종이죠. 고분자 뭐 이 인공 고분자도 있고 자연 고분자 물질도 있지만 인공 고분자 물질로서 합성 수지가 있는데 고분자 물질은 분자량이 얼마? 10,000 이상이 되는 거고요. 10,000 이상의 물질을 고분자 물질이라고 하고 O2는 분자량이 32조. 이게 10,000 정도 되니까 이건 작은 모노머라고 하는 작은 것 모노머 작은 것들이 결합해서 폴리머 그러니까 우리가 폴리머 뭐 에스테르 폴리머 뭐 하는 다 고분자 폴리머로 되고 이 폴리머를 이 고분자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반응이 중합 반응에 의해서 고분자 물질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고분자 물질에 대한 이해는 이 중합 반응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이제 중합 반응은 첨가 중합과 축중합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되는 것도 좀 아시고 고분자 물질은 또 플라스틱은 열 경화성이냐 열 발석성이냐로 구분이 된다. 우리가 이제 그 열에 의해서 경화된다, 굳어진다, 딱딱해지는 거, 열 받으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거. 그 우리 프라이팬 손잡이 같은 거 열 받으면 녹지 않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열 경화성 물질. 열 가소성은 소성은 어떤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소성이라고 그랬어요. 탄성은 원래 위치로 돌아가 버리는 게 탄성. 취성은 힘을 줬을 때 부러져 버리면 취성. 그러니까 형태가 그대로 바뀌면 소성. 열에 의해서 이 형태가 바뀔 수 있는 걸 열 가소성. 열에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할 수 있으면 고분자 물질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공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아까 말했던 가연물로서는 목재, 고분자 물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게 될 위험물, 그 다음에 소방법에서 별도 위험물은 아니지만 특수가연물이라고 하는 거, 그 정도 이제 가연물은 우리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산소 관련돼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조성. 산소가 몇 프로냐 하는 그 조성에 대한 부분이 산소는 공기 중에 있는 게 공기와 그 가연성 기체와의 어떤 조성 그런 어떤 조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게 중요하죠. 자, 점화원인데요. 점화원은 점화를 시켜서 아까 활성 라디칼 상태까지 전이 상태까지 에너지를 가해줄 수 있는 게 점화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점화원 물리적, 화학적, 전기적, 기타 점화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게 물리적 점화원에서 단열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단열압. 자, 단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침에 연력학을 오전에 하면서 연력학에서 단열 그 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고립계를 생각을 하시면 되죠. 열의 교환이 없는 상태에서 열 교환이 이렇게 차단된 상태에서의 어떤 그 압축이다. 그러니까 계 내에서만 어떤 에너지가 압축을 하면 에너지가 가해진 거잖아요. 에너지가 가해졌으면 그게 열로 전환이 돼서 열이라는 형태의 에너지 변환이 일어나가지고 온도 상승을 일으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정한 발화 온도까지 도달을 했을 경우에 그게 발화가 이루어지는 게 단열 압축에 의한 발화란 말이죠. 근데 어떠한 이걸 이제 물리적 저망원의 이제 하나로 보는데, 자, 단열 압축을 할 때 압축 시기, 자, T1에서 T2 얼마만큼 온도로 올라갈 거냐, T1에서. 그것은 압력이 P1에서 P2로 압력이 상승하는 걸 하는 것에 비례하는데, 자, 감마분의 감마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 지수로 작용을 합니다. 이 감마는 비열비라고 그랬죠. 그러죠. 자, 여기 비열, 아침에도 비자 들어가는 이야기를 했네. 비열은 스페시픽한, 히트의 스페시픽한 열이에요. 어떤 조건이 주어진 상태의 열입니다. 비열은 어떤 물질이 1도 올라가는데, 1g 1도 오는데 몇 칼로리가 필요하느냐를 비열이라. 그러니까 칼로리, 물론 줄로, 칼로리는 단위인데, 우리 SI 단위로 하면 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원래 미국에서 원래 이제 열과 일반 에너지가 별개역으로 보고, 에너지 단위는 줄, 열은 칼로리를 썼어요. 그러다가 몇 명의 실험 끝내는 이제 줄이 그걸 정리를 했는데, 그 실험에서 결국 그 열과 에너지는 동일한 거다라고 해서 그 교환값이 이제 결정이 되고 했죠. 그램, 도시, 그램당 1도 올리는데 몇 칼로리냐가 이제 비열이잖아요. 근데 비열을 볼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에서 달라져요. 두 가지 비열이. 하나는 적 비열이에요. 그 다음 하나는 정압 비열이에요. 자, 정압 비열이라고 하는 온도를 올리는데 압력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부피가 팽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피가 팽창하지 않고 온도만 올리면 압력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피 팽창이 있는 비열이에요. 정적은 최적이 일정이에요. 부피가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안에서의 열을 가했을 때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요? 옆으로 팽창이 없는 상태입니다. 팽창이 제한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열이 더 빨리 올라갈까요? 온도가 빨리 올라갈 열이 아니라 온도가 1도 올리면 적은 열로 올라갈 거예요. 적은 열로. 자, 이게 적은 열로 올라갔어요. 이걸 왜 정적 비열이 정압 비열보다 적냐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적은 이 용기 내에서 온도를 가했을 때 여기에서만 외부로 일을 안 해요. 외부를 팽창을 시킨다는 것은 외부의 개에 일을 하는 거잖아요. 외부로 에너지를 뺏기는 거잖아요. 안 뺏기니까 그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고, 그 최적이 일정하기 때문에 분자 간의 충돌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온도 상승이 더 빠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정적 비열이 정압 비열보다 더 적다는 거죠. 적은 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B는 정압 비열은, 정적 비열은 CV, 비열은 비열인데 CV, 최적이 일정하다. 정압 비열은 CP 이렇게 하고, 비열 B는 CV분의 CP입니다. CV분의 무조건, 근데 CV는 CP보다는 적어요. 무조건 적어. 그러니까 비열 B를 감마라 하면 감마는 무조건 1 이상이 되겠죠. 1 이상. 예 상태. 이걸 이렇게 여기에 반영을 해줍니다. 자. 자, 저마운 쪽, 그 다음에 연소의 종류. 연소의 종류는, 연소 종류. 연소의 종류는 크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 형태의 연소 종류. 연소는 세 가지.
훈소냐, 확산연소냐, 그 다음에 예온암연소냐. 기본적으로 세 가지 형태, 기본 형태의 연소는 어떤 형태는 훈소 아니면 확산연소 아니면 예온암연소입니다. 훈소는 고체 표면에서 연소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체 위에서 기화된 기체 상태에서 연소가 일어나면 기체는 불꽃을 발생하는 유염연소가 되거든요. 불꽃연소가 되거든요. 근데 불꽃을 발생하지 않고, 그러니까 숯과 같이 고체 상태에서 무염, 자결하는 연소예요. 이게 훈소입니다. 무염연소. 자, 이건 기체 상태의 연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꽃이 있는 유염연소입니다. 불꽃연소. 자, 기체 상태에서 기체가 미리 공기하고 혼합된 상태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예온암연소예요. 확산연소는 자, 여기에 반응을 하는데요. 반응 때인데 반응을 하면 자, 여기서는 뭐가요? 산소와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가 소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소는 소모되니까 이게 산소 농도가 낮잖아요. 농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도가 높은 데서 확산돼서 산소가 몰려오고, 가연성 가스도 이게 타니까 이쪽에서 가연성 가스가 몰려오고, 계속 확산돼서 몰려오면서 가스와 산소가 확산돼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 반응 때는 소멸을 시켜버리니까 농도가 낮으니까 계속 그쪽으로 오면서 타는 게 확산연소입니다. 여기에는 맞나? FICK인가요? 픽의 확산 법칙이라고 하는 거겠지. 자, 이렇게 해서 연소 형태는 기본 세 가지, 또 유염, 무염으로도 나눌 수 있고, 우리 한 5가지 연소 형태를 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화냐, 자연발화냐로 구분되었어요. 자연발화. 인화는 직접적인 전망원의 접촉에 의한 거고, 자연발화는 직접적인 전망원 접촉 없이 이루어지는 발화를 자연발화해야 돼요. 자연발화는 물론 자연발화도 복사에 의한 해양열, 이러한 부분들은 외부적인 에너지 공급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직접적 접촉이냐 아니냐로 구분을 하는 거고요. 자연발화를 이렇게 열의 공급원은 외부의 복사열도 있지만 내부의 온갖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분해열, 산화 반응에 의한 산화열, 뭐 중합 반응이든 중합열, 온갖 화학적인 모든 어떤 반응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모든 반응들은 다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열원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미생물이 분해작용을 하면서 내는 미생물에 의한 열, 그런 것들까지가 자연발화가 될 겁니다. 자, 저는 이제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급적 책을 읽거나 설명을 듣거나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정리된 내용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기억에 오래 남고, 가끔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은 그냥 나의 어떤 깊은 고민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막 생각하는 고민이 있잖아요. 그런 고민이 아니라 책을 읽고 책의 어떤 맥락상에서 고민이 그냥 발생한 고민으로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진짜 하면 용어 하나하나를 질문에 던지셨을 때 내가 이 용어로 질문 던지는 건 뭔 의미고 뭔 의미고 하면 질문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은 공부가 되실 건데 딱 그걸 보면 아, 책의 맥락에서 막 지금 혼란스러우셔서 질문을 하시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보여져요. 근데 이제 진짜 내가 생각을 하면서 하면은 그런 어떤 맥락에 이 어떤 내가 그냥 강의 들었거나 아니면 책을 읽었던 맥락에서 헷갈려서 하는 것들은 많이 이제 그 없어질 거고요. 예를 들면 백드래프트와 그 또 플래시오버를 비교한다. 우리 책을 안 보고도 어지간히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비교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비교를 하려면 뭘 비교를 하지? 발생 상황? 혼자 쭉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피해 형태? 그 다음에 플래시오버 이후에, 백드래프트 이후의 전개 상태? 그런 건 뭘까? 또 뭘 비교해 볼 수 있을까? 조건은 뭐지? 이게 발생 조건? 그래서 항목을 스스로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그래서 예를 들면 연수의 세 가지 형태도 이걸 그냥 외우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큰 맥락 이해하셨으니까 맥락 이해하신 것 가지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생겨요. 왜 이게 이거지? 왜 이거지? 이것과 이건 어떻게 구분될까? 그런 궁금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뒤지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는 많은 공부가 좀 된다고 봐요. 아마 제가 암기카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거 아시는 분들은 제가 아실 거예요. 제 암기카드가 한 1080개 정도 되는데요.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이 암기카드 여기가 1080개 정도의 암기카드가 암기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암기카드 위에 이 보이지 않는 면에 있는 많은 지식들이 그게 얼만큼 탄탄하냐가 합격을 얼만큼 수월하게 하느냐 하는 부분을 결정한다고 저는 봐요. 똑같이 암기해도 그냥 이것만 암기돼 있는 분들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맥락이라든가 그것을 충분히 소화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지만 어찌 보면 원자핵의 중성자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이 얼마나 탄탄하느냐가 중요한 것. 그런 공부를 하시려면 생각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자, 확산연소, 예온합연소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자, 연소 속도의 영향 요인 같은 경우가 있어요. 연소 속도의 영향 요인 그런 것들도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거 보면 자, 영향 요인은 어떤 거든지 간에 온도, 압력, 농도 이런 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연소 속도면 뭐가 영향을 미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온도, 압력, 농도는 기본적인 거고 조성 상태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겠다. 그렇죠? 그 산소와 가연물이 그러니까 이론적인 조성은 메탄과 O2가 해서 CO2가 되고 해서 이렇게 할 때 이게 1몰과 이게 2몰이 조성이 되는 가장 이론적인 조성이죠. 이걸 우리가 화학 양론 또는 CST 조성이라고 한다면 화학양은 화학 반응식의 양에 따른 조성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몰이잖아요. 몰로 조성이 돼. 화학양론 조성 때문에 이거 아주 이론적인 상태죠. 이 공기 중에 산소는 아주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이 메탄 1몰이 들어가면 훨씬 이게 많을 거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그때 이제 딱 1대2로 어떤 그 제한된 조건 하에서 딱 조성해 놓고 하면 그건 어느 하나 부족한 거 남는 거 없이
남는 게 있다면 그게 방해꾼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방해꾼이 되는 거니까 방해꾼 없이 완벽한 조성 상태가 그 화학난이론 조성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조성이 될 거라고요. 근데 실제는 이제 실험을 해보면 약간 화학 양론보다 이 가연물 조성이 살짝 높을 때 더 연소 속도가 제일 빠르더라라고 하는. 근데 어쨌든 화학 양론 상태에서 제일 높고요.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산소 이야기, 가연물 산소 이야기는 산소의 조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산소의 조성. 자, 지금 이거 또 이쪽에 화학 양론의 조성이에요. 그 조성.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연료 측면에서 보면 연소 범위예요. 연소가 가능한 연료의 농도. 그것도 일종의 산소와 공기 또는 산소 공기와 가연성 가스 사이의 어떤 조성이죠. 이 연소 범위 중요합니다. 연소 범위. 자, 연소 범위를 보면 이게 CST 상태의 조성이고요. 여기가 연소 하한계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뭐죠? 포함 증기합선이에요. 이게 여기가 온도, 여기는 농도죠. 농도. 자, 특정 온도 이하면, 이 온도 이하면 증기가 발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증발을 안 해요. 증발. 그게 포화 증기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통 안에 액체가 들어있을 때 증발을 하잖아요. 증발을. 뭐 일정 압력이 되면 더 이상 증발을 안 합니다. 일정 압력이. 그게 포화 증기압이거든요. 근데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 포화 증기압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더 많이 증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건 이렇게 이쪽으로 기울기를 가져가는 거죠. 이 아래에서는 더 이상 증발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가연 인화성 가스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밑에서는. 그러니까 인화성 가스가 만들어지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보면 불 붙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인화성 가스가 만들어지는 낮은 온도점이 이 점이잖아요. 이걸 우리 인화점이라고 합니다. 인화점. 가장 낮은 여기에서. 자, 그런데 인화점은 이 상황에서 최소 점화 에너지 이상의 점화원을 갖다 대면 붙는 부분이에요. 근데 점화원이 안 갖다 대도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 자연 발화점이라고 합니다. 자연 발화점은 아마 CST 상태에서 제일 낮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퍼질 거라고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자연 발화점이죠. 자연 발화점. 여기는 퍼지면 이렇게 퍼지겠죠. 이 범위 밖으로는 안 나가겠죠. 연소 범위 밖으로는 자연 발화가 안 일어나죠. 자, 인화점 다음에 연소점. 연소점은 뭐 적당한 한 5도에서 10도 정도 더 높은 점이 연소점이죠. 연소점은 점화원을 제거해도 계속 이제 연소가 지속되는 점을 연소점이라고 하죠. 이 연소점은 여기에서 남는 이 열이 계속 이제 점화원으로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연소점이
작용을 합니다. 자, 연소 범위를 측정하는 것은 뭐 전파법 또는 번호법 뭐 이런 식으로 연소 범위를 직접 측정을 하는데, 참고로 연소 범위가 아세틸렌이 좀 이슈가 있습니다. 아세틸렌을 물이 제 교재에서 2.5에서 100으로 아세틸렌을 하고 있어요. 2.5, LFL이 2.5%에서 100%까지 아세틸렌은 연소를 한다. 근데 위키피디아라든지 그 다음에 SFP 핸드북이라고 소방에서 우리 이제 국내의 어떤 기준들, 화재안전 기준 외에 나름대로 권위가 있게 봐주는 게 NFP의 기준, 그 다음에 SFP 방화공학 핸드북이라고 해서 미국의 어떤 소방 기술자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나온 SFP 핸드북 정도를 권위 있게 봐주는 SFP 핸드북이라든지 위키피디아 이런 데 보면 아세틸렌은 2.5에서 연소 범위가 100이다라고 나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 81이라고 하던가 2.5에서 81로 돼 있는 데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81로 알고 출제를 할 수도 있어요. 모범당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희들 81로 알고 있지 100이야 라고 해서 그걸 아는지를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두 가지 다를 문제가 나오면 두 가지, 연소 범위는 기존 81의 주장과 100이 있다로 해서 두 가지를 다 좀 해주시는 게, 아니면 100으로 하고 81로도 하는 주장이 있다라고를 언급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왜 100이냐면 산소가 0%인 상태에서 어떻게 연소가 가능하겠냐, 100이 과연 존재할 수 있겠느냐의 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아세틸렌은 분해 폭발을 합니다. 열을 받으면 분해되면서 폭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없어도 폭발을 할 수 있는 게 아세틸렌이에요. 그러니까 100%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아세틸렌. 그래서 연소 범위 시험 방법에 의해서 시험을 하면 그렇게 100%인 상태에서도 폭발이 되줘요, 아세틸렌은. 그러니까 100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MOC는 최소 산소 농도를 MOC라고 합니다. 연소가, 화형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상태의 최소 산소 농도를 미니멈 옥시전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해요. 자, MOC 최소 산소 농도를 이해를 하면, 자, UF의 상태의 산소 농도, 여기로 올라갈수록 산소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최소 산소는 가연물 LF의 상태에서 필요한 산소일 거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최소 산소 농도는 LFL, 그러니까 가연물이 최소 농도로 탈 때 필요한 산소 농도가 최소 산소 농도일 거예요. 그래서 최소 산소 농도는 가연물 LFL인데 LFL 곱하기 연료 몰수분의 산소 몰수면 최소 산소 농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MOC에 대한 최소 산소 농도에 대한 이해 또한 그냥 이걸 외우실 게 아니라 최소 산소는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최소 산소 어쨌든 연료가 최소한에 탈 때 필요한 산소 농도가 최소 산소 농도겠다. 그러면 AFL에 대해서 연료 대 산소 비율을 곱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연료 버선이 없어지고 이제 산소 부분만 남겠죠.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조성과 관련돼서 또 하나는 가연성 도표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 도표를 그리는 방법을 오늘 시간 때문에 이야기를 안 드리겠는데요. 가연성 도표는 깁스 삼각형
또는 터널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그 삼각형상의 어느 점을 찍어도 세 개의 조성의 100 플러스 합이 100이 되는 그 조성비를 나타내도록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는 보통 뭘 따져보냐면 메탄 100%, 아니 가연성 가스 100%, 산소 100%. 여기는 산소 100%, 산소가 이렇게 줄어들어가고 메탄은 100% 이렇게 줄어들어가고 그다음에 질소 100% 이렇게 줄어가는 데에서 이렇게 삼각형이 되어 있는 데서 어떤 부분이 가연성 이 불꽃 연소가 일어날 수 있는 범위, 조성 범위냐를 따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질소에 의한 불활성. 질소가 메탄과 산소만 있으면 그 아주 좋은데 질소가 계속 끼어들어가는 이제 방해작용. 이걸 불활성 가스 이렇게 산소나 메탄의 농도를 떨어뜨리잖아요. 질소를 집어넣으면 농도를 떨어뜨려서 연소범위 밖으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를 어디까지 이 조성이 어디 되게까지 질소가 들어가면은 이 연소가 안 일어나. 불활성화 관점에서 이 가연성 도표라고 하는 걸 프레마빌리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려봅니다. 자, 열전달, 열 온도도 말씀드렸고 열전달도 말씀드렸어요. 열전달. 자, 복사열은 열전달 중에 복사열전달이 기본적으로 시그마 T의 4승이라고 하는 스테파 볼츠만의 식에 의해서 복사열전달량을 합니다. Q는 근데 100% 내가 100이라고 하는 열을 흡수하면 100이라는 열을 그대로 복사로 내뿜는 게 아니라 방사율이라고 해서 뭔가를 그 100이 안 나오게끔 100이 나오는 걸 누구야? 흑체라고 하는데 흑체가 되지 않는 게 하는 게 있어요. 여러 요인. 그 요인을 감안하는 게 이제 방사율인데 방사율이 감안이 되고 또 그 복사율을 받는 측과 복사율을 제공하는 고온 측과 저온 쪽 간의 어떤 배치 형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던 F1, 2에 따라서 이게 이제 현실적인 식이죠. 이게 이 방사율은 흡수 효과 또는 표면 효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흡수 효과, 표면 효과는 이제 따로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이제 맞죠. 복사 열 전달 식인데, 간편식은 있어요. 간편식은, 열 전달, Q는, 자, 자, 여론이 있으면, 여론이 있으면, R만큼 거리가 떨어진 지점에서 얘 열 전달은 이 지점에 미치는 열은 자, 여기에서 나오는 열을 Q라고 하면 여기에서 복사로 나가는 부분을 퍼센트는 100%, 이게 10%가 복사로 나갈 수도 있고 20%가 나갈 수도 있고 30%가 나갈 수도 있고 40% 나갈 수 있고 그걸 왜 복사 분율이라고 해요. Q에다 복사 분율만큼 이 열이 복사로 나갈 거라고요. 그죠? 그게 이겁니다. 복사 분율만큼 복사로 나가는 열의 양이에요. 그게 이 4파이R의 제곱, 거의 왠지 파이R의 제곱 하니까 뭐예요? 이 면적 생각나죠? 뭐 이제 그런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리에 반비례하더라. 그만큼 미치더라. 이건 이제 어찌 보면 좀 간단한 계산식이에요. 그냥 간편식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열 방출률이 얼마더라. 그래서 한 몇 프로가 복사로 나간다고 치자. 라고 해서 떨어지기 전에 얼마만큼 할 거냐.
그러니까 뭐 위험성 평가 같은 거 하는 데는 여기에서 우리 사무동에 떨어져 있는 프로판가스가 폭발을 했었을 때 그쪽에서 나오는 열의 복사열이 사무동 쪽에 얼마만큼 미칠 건가를 해석해서 보고서에 대해서 좀 넣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래서 프로판가스 그 설비를 여보다 더 멀찍이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하려면 그런 거가 이걸로 하려면 어려워요. 이걸로. 근데 이걸로 하면 자 일단 프로판가스 양이 얼마고 프로판가스 유효 연소열이 얼마고 열 방출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방출률 계산하고 그 중에 한 30%가 복사로 딱 갈 거라고 해요. 하고 거리해가지고 딱 하면 여기 미치는 게 이거니까 메가와트가 아마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코시아 가이드라든가 이런 거 보면 메가와트에는 어느 정도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해서 괜찮습니다. 아니면 더 이격시켜야 됩니다. 라고 할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격시켜야 되는 걸로 하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복사 분율을 좀 낮춰. 그러면 이격 안 해도 되는 걸로 나오잖아요. 자, 연락에서 에너지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Q로 대문자 Q로 하고요. 전달되는 열을 이야기할 때는 소문자 Q를 등 씁니다. 소문자 Q를 쓰고요. Q점 한번 찍으면 열이니까 기본 줄이었잖아요. 줄. 처음에 줄에 시간 찍으면 퍼 초당. 그러니까 이것의 단위는 와트가 될 겁니다. 이렇게 와트. 줄 퍼 세크. 그 다음에 점 하나 찍으면 미터당. 와트 퍼 미터. 이게 될 거고요. 점이 두 개 찍히면 제곱미터.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몇 와트냐. 그런 표현의 약속입니다. 표현의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질량에서 똑같이 하죠. 질량이 감소하면 여기 점 한번 붙이면 질량이 킬로그램 점 찍었을 때 초당 몇 킬로를 감소하느냐 또는 초당 몇 그램이 감소하느냐 하고 이렇게 하면 제곱미터당 초당 몇 그램이 감소야. 우리 열방출률 할 때 Q는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 N이 이거면은 A가 900이면 단위 면적이 그 대신 면적이 하면 전체 면적에서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유효 연소예요. 줄 퍼 그램. 그램당 몇 줄이냐 또 몇 칼로리냐. 결국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줄 퍼 세컨. 와트가 이것도 되네요. 와트. 몇 와트가 되느냐 뭐 이렇게. 열 방출률이 몇 와트냐 그렇게 이제 단위가 그러잖아요. 열 방출률도 이렇게. 그래서 자, 이건 뭐라고 하냐? 연소 속도라고 합니다. 연소 속도. 자, 우리가 고체나 액체에서는 연소 속도를 반응 속도를 따지는 게 아니라 반응 속도가 아니라 질량이 감소하는 속도. 반응은 기체가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체나 액체에 그래서 질량이 이게 얼마나 감소하느냐. 결국 이게 여기에서 화염으로 타고 있는 그 연소되는 속도니까 질량 감소 속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기는 단위 면적당 질량 감소 속도고 면적을 구하니까 전체 면적에서 질량 감소 속도죠. 이게 질량
전체 면적에서의 질량 감소 속도. 그 질량이 감소하되 질량당 열을 얼마 내느냐를 곱해주면 감소하면서 전체 열을 얼마 내느냐가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열 방출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비열은 1g을 1도 올릴 때 필요한 칼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체 질량을 구하면 전체 질량을 1도 올릴 때 몇 칼로리가 필요할 건가? 그건 열 용량이라고 합니다. 열 용량. 자, 열관성이라고 하는 것도 개념도 있어요. 열관성은 열 확산율분의 열 전도도의 제곱 또는 이거 보면 결국 K 로 C가 됩니다. 자, 로 C에 우리가 가끔 로 C를 봅니다. 로는 밀도예요, 밀도. C는 밀도는 단위가 뭐죠? 이게 이제 밀도의 단위가 되겠죠. C는 비열인 비열, 밀도 비열. 비열은 그램, 무엇이, 칼로리, 뭐 줄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없어지고 결국 이게 1이 들어오면서 밀도를 곱해주면 어떤 최적당 1도 올리는데 몇 칼로리가 필요하느냐. 공간의 개념으로 갈게요. 질량의 공간의 개념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로시는 어떤 공간,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1도 올리는데 몇 칼로리가 필요하느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비열에다가 그 밀도를 곱해줘요. 근데 화재 확산의 개념이나 열 전달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려면 비열보다는 밀도를 곱해준 공간의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공간에서 공간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 C를 곱해줍니다. 자, 열 관성에서 열 관성, 지금 열 관성을 이야기해요. 열 관성은 변하지 않으려고 그 자리 그걸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을 가해도 온도를 안 올리고 내가 의연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열 관성입니다. 열을 받아도 화를 안 내고 이렇게 있으면 속으로 부글부글 붓고 그게 열 관성이죠. 열 관성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조금만 해도 막 화를 내버리고 그러면 열관성이 안 좋은 거고. 자, 그러니까 열관성은, 자, 일단 이게 최적당 1도 올리는데 칼로리가 크면 열관성이 큰 거잖아요. 어지간하게 날 열받게 하지 않으면 잘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K, 열 전도도 열을 주변으로 다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 열을 가해도 잘 막 줘버려. 그러니까 열받게 하면 다른 데 막 해소해버린다. 옆으로 넘겨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열 관성은 K 곱하기 로 C가 됩니다. K에도 비례하고 로 C에도 비례하는 거죠. 열 관성. 열 확산율, 이걸 열 확산율이라고 합니다. 열 확산율 알파는 로 C분의 K입니다. 열이 확산되는데, 자, K값이 크면 열이 확산이 잘 되겠죠. 로 C가 크면, 로 C는 뭐냐면 1도 올리는데 열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열을 머금는 정도예요. 이게 머금어야지 그 다음으로 옆으로 뺏기잖아요. 많이 머금으니까 여기는 확산은 반비례한데, 로 C와는, 열을 머금는 능력인 로 C와는. 그런 것도 열 확산율, 열 용량, 열관성 이런 것들도 좀 단위를 보시면
재밌게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화염확산 쪽은 화염확산 부분은 고체나 액체에서의 화염확산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가고요. 고체 표면에서 화염확산은 바람의 영향이 화염확산에 영향을 미치겠죠. 순풍이냐 역풍이냐가 이제 미치는 거고요. 화염확산 속도는 화염확산. 원래 속도의 개념은 시간분의 거리가 속도잖아요. 시속 얼마냐? 화염이 확산되는 속도. 자, 화염이 일기까지 불이 붙기까지의 시간, 이건 불이 붙기까지 시간, 그리고 거리, 불을 붙인 거리, 가열 거리라고 합니다. 가열 거리. 이게 화염 확산 속도의 기본 개념입니다. 속도에 가열 거리, 요만큼 불을 붙였어. 이 시간 얼마 걸렸냐? 그게 화염 확산 속도예요. 이제 좀 나중에 공부가 좀 자연스러워지면 이것이 왜 화염 확산 속도 부위는 이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것들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체에서 화염 확산 속도는, 액체가 움직여요. 화염 확산을 할 때. 움직이는 이유를 표면 장력 부동력이라고 합니다. 표면 장력, 아까 아침에 표면 장력을, 수소결합 할 때 표면 장력을 말씀드렸어요. 물 같은 경우. 기름이든 되든 어쨌든 다 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그 분자들끼리 인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 장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표면 장력이 약해져요. 생각해보면 분자 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니까 그 분자 간의 인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스팔트도 뜨거워지면 녹잖아요. 이렇게 인력이 딱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인력이 강한 쪽하고 약한 쪽에 너무 밸런스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표면장력 부동류거든요. 표면장력 부동류에 의해서 이 화염의 이동 속도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냥 단지 불만 타서 번지는 게 아니라 가열물까지 이동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곤이 인화점보다 낮다. 액체 온도 상태가 인화점 이하다. 그러면 에곤이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온도 상승을 한 다음에 되게 불이 붙을 거잖아요. 이거는 에어형 확산이라고 해요. 근데 에곤이 인화점보다 높다. 그러면 이미 인화성 가스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공기하고 인화성 가스가 합해진 상태, 섞여진, 이런 경우는 이제 예혼합형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화점에 따라서 예열이냐 예혼합형이냐. 그러니까 액체는 표면장력 부동류의 액체의 화염 확산. 표면장력 부동류. 표면장력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예혼과 인화점의 관계. 인화점에 따라서 예열형이냐 예혼합형이냐로 구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유류 탱크, 액체 이야기 나왔으니까 액체하고 좀 더 나가서 유류 탱크에서 화재에서 유류 탱크의 화재는 보일오버, 슬로버, 프론트오버 등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화재가 보일오버입니다. 보일오버는 기름이 있고 밑에 약간의 수분이 물이 밑에 있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뭐 GS 칼텍스나 이런 데 여수에 가보면 많은 탱크들이 있고 그 탱크는 수십 년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어떤 형태로든 물이 고여 있을 수가 있어요. 기름은 물보다 가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밑에 깔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 이 보일오버는 중진류 다비점 기름, B점이 여러 개 있는, B점이 서로 다른 이 물질들이 섞여 있는 데서 나요. 그러면 자, 먼저 경질류들은 다 이제 타서 없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중진류가 있으면 여기서 뜨거운 연료층이 형성이 됩니다. 연료층 보온층 교재에 있는 뜨거운 보온층 형성이 되면서 밑으로 열이 번져갑니다. 이걸 열파라고 합니다. 열파가 보온층에서 열파가 발생. 저온층 저온층이 물이 그 다음에 저온층 물에 비등 팽창. 자, 이게 100톤짜리라고 볼게요. 100톤짜리. 여기에 물이 1톤이 있어요. 1톤 물이 팽창을 하면 수증기가 되면 몇 톤이 될까요? 딱 1700톤이 돼. 1700톤이 됩니다. 그러면 100톤짜리에 1700톤의 최적을 차지하는 수증기가 생기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난리가 나겠죠. 이게 다 튀어나가고 이제 난리가 나. 그러니까 사실 그 수증기에 의한 그 폭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엄청난 그 파괴력을 가질 수 있어요. 물이 수증기가 되면 1700배예요. 부피 팽창이 일어나니까요. 자, 계속 유류 화재 할 때 우리가 2차원 화재냐 3차원 화재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2차원 화재는 그냥 웅덩이에서 그대로 타고 있는 상태가 2차원 화재입니다. 아니면 테이크 표면에서 그대로 타고 있는 게 2차원 화재예요. 평면 화재죠. 3차원 화재는 흘러내리면서 막 타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타는 거예요. 3차원 화재는 크게 보면 분출 화재. 분무. 그러니까 분무 또는 분출. 그러니까 이게 주로 송유관 같은 데서 흘러가는 게 이게 빵빵 하면서 확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3차원으로 이제 타게 되는 3차 분무화재. 또 하나는 이게 넘치면서 하는 이런 것들을 폭포처럼 한다는 캐스케이드 화재라. 캐스케이드. 그게 캐스케이드 또는 분무화재 이런 게 3차원 화재 형태입니다. 2차원 화재냐서 우리가 오늘 의외로 소방에서 다루는 개념들이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용어의 지혜급을 먹어가지고 우리가 그 접근을 못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2차원 화재냐 3차원 화재냐도 생각해보면 그냥 이것만 알면 이것 가지고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표현을 그럴싸하게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개념으로 표현을 하면 충분히
그러니까 15점 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2차원이나 3차원이나 말에 이제 우리가 주눅이 들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안 되는 거죠. 자, 화재 플럼은 불기둥 플러스 열기둥을 화재 플럼이라고 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 화염 영역 그리고 그 위에 부력 상승 영역까지 해서 화재 플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그 윗부분에 열기둥까지 다 해서 화재 플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화재 플럼에 대해서는 화재 플럼의 높이, 분출하염일 때는 분출되는 측류냐 나류냐에 따라 가지고 플럼의 높이가 좀 일정하냐, 분출 속도에 비례하냐 막 그런 게 있고요. 자연화재의 높이는 헤스케드라는 사람이 제시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 플룸에서 온도, 플룸 내의 온도, 플룸 내로의 에너지가 공급되는 속도, 복사로 외부로 빠져나가는 복사 분율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있고, 자, 플룸의 부력 상승하는 속도, 여기 화재 플룸이 있으면 여기 부력 상승하는 이 속도, 부력 상승 속도는 밑에서 증발하는 이 기와 증발한 그 가열물의 기와 증발 속도에 의해서 이 부력 상승이 결정이 되느냐, 아니면 진짜 잘못. 주변의 공기 공급 속도, 공기가 빨려 들어오는 속도는 증발한 반응물이 증발하는 속도에 의해서 공기 빨려 들어오는 속도가 결정이 되느냐, 아니면 이게 부력 상승하기 때문에 여기가 밀도가 낮아져서 그게 밀고 공기가 들어오는 어떤 게 주 요인이냐, 주변 공기가 들어오는 그걸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이 종종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화재에서의 구획된 이런 구획실 화재까지 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획된 실에서의 화재는, 자, 구획된 실은 화재가 이제 대부분 화재는 구획된 실이 아니라 자연화재, 일반 산불이니 그 바깥에서 나는 화재, 도로에서 들판에서 나는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건물에서의 화재는 구획된 실에서의 화재가 또 많이 있죠. 구획된 실에서 화재는 일정 순간이 지나가면 환기 지배형이 됩니다. 환기 특성이 공기가 얼마만큼 공급이 잘 돼주느냐, 반응할 수 있는 산소가 어떤 속도로 충분히 공급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걸 평가해 주는 게 그 영향, 공기의 공급 영향을 평가해 주는 게 환기 인자 A 루트 H. A 루트 H. 이 A 루트 H는, 자, A는 그 계구부,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계구부의 면적. 근데 면적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계구부가 이렇게 생겼느냐, 똑같은 면적이면 이렇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 높이가 중요한 변수로 하더라도 루트 H만큼 높이를 반영을 해줍니다. 어떤 게 더 환기가 잘 될까요? 1번, 2번. 1번에서 잘. 여기는 이제 나중에 중선대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일정한, 이거 압력이 여기가 높으니까 나가고 이게 낮으니까 이게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압력이 외부하고 똑같은 지점을 이 중간에 어디인가 존재할 거라고요. 그걸 중선대라고 합니다. 중선대로부터 멀어질수록
나가는 힘이 압력 차이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성대로부터 거의 안 멀어져요. 그래 나가는 이 내외부 압력 차이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팍팍 나가고 들어오는 힘이 강해집니다. 환기 능력이 훨씬 강해지죠. 그래서 중성대 개념까지 가지고 환기 인자를 우리가 좀 보셔야 되고요. 그거 가지고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플래시오버라고 하는 거 중요하죠. 이제 플래시오버는 그 일정한 이 실링 제트 천장에 흐르는 열기류의 온도가 일정한 온도가 되면 그거로부터 쏟아지는 복사열, 이 복사열은 사방으로 쏟아지잖아요. 모든 전시에 있는 가연물에 동시에 같이 쏟아집니다. 그 복사열이 일정 수준이 되면 모든 가연물이 발화온도 근처에 가서 동시에 발화가 일어나는 형태를 전실화지로 가는 걸 플래시오버라고 하고요. 플래시오버하고 용어가 비슷해가지고 좀 주목을 받는 게 프레임오버라고 해서 미연소 가스가 천장에 쌓여 있다가, 그러니까 그런 환기 지배형이 미연소 가스, 환기 지배형에서 아직 열분해는 됐으나 산소하고 반응을 안 해서 타지 않은 가스가 천장에 쌓여 있다가 그것도 또 이제 어느 순간 또 휙 타면서 약간 그게 밑에서 이게 차가운 온도와 에 의해서 이렇게 구르듯이 이렇게 휙 타서 없어지는 현상을 롤오버 또는 프레임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시오버만큼 위험하지는 않다. 프레시오버만큼 안 위험하다고 해서 안 위험한 건 아니고, 혹시 그 유튜브 보면 그것도 확 하고 지나가는 게 꽤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연소 확대 개념을 봐야 되는데, 그 이제 상층부 연소 확대. 제일 중요한 이제 코한다 이펙트. 코한다 덴마크 학자인가요? 그 사람이 한 건데, 유체가 난공면을 따라 흐를 때 표면에 부착되려고 하는 현상을 코한다 이펙트라고 하고, 이건 비행기가 이렇게 뜨는 데도 적용이 되는 개념이고, 이 코한다 이펙트는 며칠 전에 이제 겨울 되니까 집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대추차 같은 거 이렇게 끓이잖아요. 그러고 이게 계속 따뜻해라고 이렇게 이 가스레인지 불을 낮춰놓고 계속 올려놓는데, 그걸 할 때 가까이 다 흘리는데 이렇게 높이 들고 하면 안 흘리고 잘 떨어져요. 그것도 마찬가지. 제가 생각에 코한다 이펙트가 작용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꽤 할 이야기가 많지만 그 이야기하다 계속 못 나가니까 그냥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래. 다 이야기하면 제 수업 안 들으시니까. 농담이고요. 자, 이제 코한다 이 효과를 보완 설명해 준 게 요코이 현상. 아까 이제 벽 부착 때 종횡비에 이렇게 분출되는 화염의 종횡비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 커튼홀 같은데, 커튼홀은 그 바깥의 벽을, 외벽을 커튼처럼 이렇게 이 미관상 다시 이렇게 씌우는 걸 커튼홀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그 포크트로 프레임하고 그 이 커튼처럼 유리를 씌우기 위해 세우는 프레임하고 건물 사이에 접합 부분 공간을 뚫고 이렇게 포크처럼 이렇게 삼지창처럼 뚫고 상층부로 화염을 확산된 포크트로, 리프로그 살짝 뛰는 개구리처럼 밖으로 창문 밖으로 나간 화염이 상층부로 창을 뚫고 이렇게 팔짝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리프로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